그녀를 입양을 했대요. 입양을 해가지고 그 강희안 이러면서 아니 어릴 때 입양해서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엄연히 따지면 근친상간은 아니지 라고 말한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리저우가 더 화가 나가지고 그를 멱살을 이렇게 잡게 되죠. 뭐 이 새끼야! 라면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사건은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강위안의 가족이 데리고 온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강위안의 가족 그 변호사가 이민 직후부터 이들 부부가 굉장히 가난으로 시달렸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그 강위안은 자신이 설립한 캐나다 국립농업개발유한공사에서 이 둘을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해준 거야. 그리고 그들의 딸들의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줬어요. 근데 강희안이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죠? 라고 한 거지. 그리고 그가 사들인 대저택을 리저우와 리샤오메이의 명의로 해줬대요. 사실 아까 그 저택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 돈 세금 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 변호사가 아니죠. 이런 거는 합법적인 세무사유였죠. 같이 일을 하니까. 그들에게 그 집 명의를 준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강희안 씨는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요. 라는 게 변호사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조이락원 에서 사실은 이 리저라는 남자가 주식을 한 거야. 주식이 맨날 돈만 받을 수 있어? 아니지.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왕창 잃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이 그녀의 아빠는요. 리저는요. 돈을 잃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200만 위안이라는 빚을 지게 됩니다. 리저가. 주식 투자 실패로 너무 크게 손실이 나서. 그런데 어떻게?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고 빚은 많으니까 뭔가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강위안을 찾아갔는데 이 강위안이 그에게 딸을 조건으로 네가 그렇게 나랑 딸 결혼시켜주면 내가 돈 빌려줄게. 내가 투자해줄게. 라면서 교환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거기에 리저우가 돌아버린 거지. 그래서 리저우는 막 개만도 못한 짐승이라고 욕하다가 말싸움을 벌이다가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리저우가 당시에 망치를 준비해 간 건지 아니면 거기 있던 그걸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리저우가 망치를 들고 나서 이 강희안한테 이 개만도 못한 놈 근친상간 감히 내 딸을 돈이랑 교환을 하려고 해! 막 했는데 이 강희안 보면 덩치가 약간 있으니까 그도 약간 사냥을 평소에 좋아하고 체력이 좀 있었지만 강희안의 힘을 버티지 못하고 망치를 떨어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강희안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가 도망갑니다. 방으로. 막 도망가가지고 그가 사냥할 때 쓰던 저 리버풀이라고 하니 저걸 뭐라 그러니 저 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강희안한테 이렇게 대치를 하려고 갖고 온 거야. 갖고 왔는데 이 강희안이 그때 그가 총을 가지러 간 사이에 바닥에 떨어진 망치를 주워가지고 그를 공격하려고 막 달려들였어.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막 하지마 총을 들고 한 명은 망치를 들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총이 빵 하고 발사가 된 겁니다. 자, 총을 2발을 쐈는데요. 한 발은 그냥 빗나갔는지 모르겠지만 2발째 쐈을 때는 강희안이 제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강희안이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는 어떻게? 그가 사망을 했어. 이게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싸움을 하다가 그가 총을 쐈고 그리고 2발을 쐈다는 건 어쨌든 그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가 죽었는데 피가 막 흐르고 있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 사체를 빨리 처리해버려야겠다. 라고 해서 그를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살인을 한 후 토막을 낸 사체의 조각수는요, 바로 108조각이었습니다. 자, 전기톱으로 윙 하면서 108조각으로 나눠 그를 토막냈고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그를 검거했을 때는 그 토막난 사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자, 자신의 살해를 은폐하기 위해서 시체를 토막냈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그녀의 아내였던 리샤오메이였어요.
사실 이미 토막은 다 내어져 있었고 은폐를 해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면은 뭐 내가 안 했어요 하면 되는데 사실 그의 남편이잖아. 그녀의 딸들의 아빠인데 그녀가 직접 신고를 해요. 누구랑? 엄마랑 같이 신고를 해.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죠. 가족이 정상이 없는데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지. 당시에 강위안은요 42살이었어. 그리고 굉장히 재력가하고 건강한 사람이었어. 뭐 석유, 석탄뿐만 아니라 부동산, 농업 쪽에도 모든 방면에서 손을 댔으니까 엄청난 재벌이었죠. 자, 유부남인데다가 여자 관계도 복잡했는데 자신의 딸까지 달라고 했으니까 열받는 감정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18조각이나 내서 토막살인까지 했다는 건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사실 그가 평소에 사냥을 굉장히 즐겨했어. 그래가지고 이 동물들을 사체를 어떻게 토막내는지, 그 동물, 이렇게 큰 동물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토막내는 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를 신고한 것도 그의 아내와 그의 친엄마였어. 그러니까 그녀의 엄마가 아니라 그의 엄마였어. 그러니까 그녀한테는 시어머니였겠지? 몰라. 그 시어머니는 같이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 아들이 지금 살해를 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가진 않아요. 자, 어쨌든 토막 장면을 본 이 리자오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죠. 자, 12개의 종이 상자 안에 108개의 토막난 사체가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냉동고에 들어있다라면서 경찰한테 말했대. 그래서 경찰이 냉동고를 열어본 결과 그 냉동고 안에도 강희안의 토막난 사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 강희안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해요. 사실 강희안과 리자오가 사건이 일어난 대저택의 공동 소유자였고 두 사람이 충돌될 만한 건 사실은 이 리자오가 이 강희안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랬다. 자신의 주식 투자에 대한 빚이라든지 빚더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강희안에 대한 그 돈을 너무 욕심을 냈었고 평소에도 강희안이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는데 그는 그거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해요, 변호사가. 자, 그리고 사실은 리자오의 딸 자오이밍도 이 위안강, 이 강위안에 그 돈을 많이 썼어.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게 되게 역겹고 되게 탐욕스러운 그런 건데 이 세 가족은요, 강희안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면서도 그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한 그거에 만족감이 없었대요.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녀와 이렇게 사촌이잖아. 사촌이고 그것도 되게 비싼 저택이었단 말이야. 그럼 강위안이 죽으면 그 모든 재산, 그 유산 분배를 할 때 그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108조각 내가지고 이 사체를 치워버리고 그들의 그 강위안의 재산을 모두 자기네들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100% 주관적인 저만의 생각이에요. 자, 어쨌든 굉장히 이제 리자오가 되게 이런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고 있었어. 그리고 사실은 그 울트라 리치 아시안 걸스에서 갖고 있었던 Welcome to my island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뭐 전용 비행기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뭔가 생활하는 이 모든 사치들이 사실은 모두 강위안의 것이었다라고 밝혀집니다. 자신의 삼촌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위안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명품 가방과 명품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빠가 빚에 허덕이는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났겠어? 바로 삼촌이었던 강위안에게서 났겠죠. 자, 대저택, 차량, 그리고 개인 섬, 이런 개인 전용기, 이 모든 것들이 외삼촌 강희안의 것이었음이 입증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봐,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거지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한 거야. 이게 계획된 살인인가? 아니면
이게 과실치사인가?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야. 과실치사는 뭐야? 계획되지 않는 범행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말싸움하다가 우발적으로 모르고 이렇게 찔렀는데 이게 죽어버린 거야. 이런 걸 바로 과실치사라고 해요. 계획된 살인은 몇 월 며칠 저 사람의 스케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몇 시에 그를 만나가지고 나는 그를 죽일 거야 라고 뭔가 계획성 있게 다 짜여진 굴레 내에서 사람을 살인하는 건 바로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게 딸에 대한 이런 민감한 반응 때문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죽이게 됐다. 아니다. 그가 계획적인 살인이다. 총을 2방을 쐈지 않냐 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말이 많았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그게 바로 도널드슨이라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 리자오의 법정 재판에 섰을 때 누군가 그를 스케치한 그림이에요. 자, 도널드슨의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살인죄로 5년, 시신굴욕죄로 3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리자오는요 2가지의 범죄로 8년형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자, 그래서 사건 이후로 리자오가 2015년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 감옥에 구금되었어요. 자, 올해 초 판사는요, 이 자오리의 살인이 전투 중에 뭔가 극심한 감정적 분노와 공포,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본능적인 반응이었다라며 판결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인이 아니라 그런 과실치사다라고 재판이 나온 거예요. 너무 순간적인 감정으로 일어나서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자오리가 평소에는 되게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고 관대했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법이 낮아진 거야. 그러니까 살인죄 5년이라고 나왔는데 글쎄 이게 번역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과실치사 약간로 인한 살인죄인 것 같아요. 살인죄면 5년만 나올 리가 없겠죠. 자,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평소에 그의 지인들, 변호사도 막 그 리자오를 아는 지인들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리자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 물었을 거. 그는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성실하고 되게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막 이렇게 또 증명을 했겠지. 그리고 그가 법정에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판사는 그 모습을 보고 약간 좀 그에게 유두리 있게 좀 재판을 내린 것 같아요. 자, 그의 살인은 그의 평소 성격과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그가 절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좀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증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선고를 하고 나서 굉장히 큰 논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올해 초 그 당시에 법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살인자가, 이 가해자가 고의적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말해. 그래서 고의적 살인이 무죄다라고 판결이 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계획적인 범행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계획적 범행, 고의적 살인이 있다라는 그 죄는 없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 그가 살인을 했다. 과실치사 살인죄가 인정이 됐고, 그리고 시체 굴욕죄가 뭐냐면 시신을 108토막을 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게 있나 봐. 시신 손괴죄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8년을 받은 거예요. 사실 2급 살인은요, 최소 10년 동안 가석방 없이 종신형에 처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4년밖에 안 받고, 5년밖에 안 받고, 3년밖에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살인이면은, 그것도 자기 가족을 죽인 건데, 가석방 없는 10년 그건데, 어떻게,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막 따지기 시작했지.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살인은 최소 8년에서 10년이고 사망자 범죄는 뭐 총 12년에서 14년 정도의 그런 건데 너무 짧은 그거를 받았으니까 막 했는데 이 사람의 변호사 이안 도널드슨이 법정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오리는 이 살인사건, 고의적 살인사건과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지. 고의적이 아니었다는 걸로 계속 끌고 간 거야. 그래서 살인죄로 5년 시신 굴욕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캐나다가 여러분들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캐나다는요
구금이 될 때부터 이게 그냥 그 재판을 위한 구금이 되는 거 있잖아. 그것도 다 포함이 된대요. 그 뭐라 그러지? 징역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 도널드슨 말에 따르면 8년형이 떨어졌잖아. 그런데 자오리가 체포되고 5.3년이 지났대. 1957일 동안 복역을 했던 거야. 그래서 캐나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구금 기간을 1.5일로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그냥 이걸 내가 너 10년 꽝꽝꽝 하고 나서 그때부터 1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이 있기 전에 구금 난 날부터 1.5일로 계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가 재판을 위해 구금된 것까지 해가지고 이미 5년 이상을 구금을 했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재판 꽝꽝꽝 8년 했지만 그에게 남은 형량은 얼마야? 2점 몇 개월밖에 안 남았던 거야. 그러니까 2년 4개월 정도밖에 구금만 하면 그는 풀려나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약간 조금 신기하지? 캐나다 법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재판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가 큰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사실 이렇게 범죄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할 기회를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라면서 뭔가 그게 굉장히 관대한 그런 재판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서 변호인이 또 글을 이렇게 말해. 아니, 강위안이 먼저 우리 피고인을 공격을 했고 리자오 씨는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정당방위 그런 느낌으로 방어를 하다가 좀 과격한 방어가 된 겁니다 라면서 해. 근데 어떻게 그 상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은 리자오밖에 없고, 그쵸?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했던 거죠. 자, 검찰은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자, 그의 변호사니까 검찰이 또 나와야죠. 검찰은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피해자의 3건의 자백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위안강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여자 부인의 그런 진술이랑, 그리고 나머지 증언은 위안강의 친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아내가 2건, 그리고 이제 그의 친엄마가 1건 해가지고 3건의 이런 뭐라 그러지? 이걸 한국말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외치는 거. 우리 아들, 저희 남편, 제 아이의 아버지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글을 쓴 거지.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는 그렇게 말해. 그의 이제 아내는, 아니, 우리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요? 우리 아이가 아빠를 잃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저희 아이의 슬픔은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그는 저희 아이의 아빠를 108조각을 냈던 아주 잔혹한 살인마입니다. 막 이렇게 했고, 그 자신의 아들을 잃은 이 강위안의 어머니는,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재판 판결이 날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 아들은 그들의 가족을 돌봐줬어요. 그도 우리 아들을 돌봐줬다고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도 갚아도 이렇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은 이제 2번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나는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우리 아들을 잃었어요. 그가 도움을 준 우리 아들의 몸을 조각조각 내서 쓰레기 버리듯 버린 새끼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막 그렇게 절규를 했죠. 자,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들의 이런 증언을 이제 무기로 삼습니다. 자, 위안강의 어머니는요, 아들이 살해된 후에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런 막 공격들에 대해서 뭐라고 변호하냐면, 우리 리자오 씨는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판사님, 뭐 배심원단에게 그런 식으로 막 또 호소를 했겠지.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사의 싸움인 거지 뭐. 자, 어쨌든 강위안의 이런
강희안이 살해당한 건 어떻게 보면 아빠가 딸을 생각하는 감히 내 딸을 농락해라는 그런 감정에서 비롯된 걸 수는 있지만 그런 감정에서만 비롯됐다고 하기에는 그의 범행이 너무너무 잔혹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얘기가 했어. 아니 정말 그게 딸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한 살인이었나? 아니면 강희안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돈들을 위한 그 돈을 노린 목적이었나? 약간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의 논란거리가 됐었죠. 자, 그래서 변호사가 8년의 징역이 이 자오리의 범죄를 규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은 그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더 선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판사에게 제안을 했어요. 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이었고요. 법원의 최종 판결 6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인 재벌 사업가와 말싸움을 벌이다 격분해 살인의 시체를 108토막을 낸 중국인 리자오에게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거예요. 2년 4개월이 선고되었어. 왜냐? 그는 이미 5년 몇 개월 동안 구금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포함하면은 8년 몇 개월, 8년 정도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었던 살인죄 5년 그리고 시체 손괴죄 3년 해가지고 8년을 거의 채웠으니까 그래 너 2년 4개월만 더 있으면 돼 라면서 쾅쾅쾅 2년 4개월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2년 4개월이 실형이 선고되었던 거죠. 자, 2년 4개월이라는 그의 형기만이 남았고 아마도 지금쯤이면 그는 풀려났을 거예요. 자, 108조각의 토막을 내고 고인을 잔인하게 훼손한 자오리에게는 너무나 낮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 분노했고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또 이 사건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너무 또 골아픈 게 있어요. 바로 그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맙소사.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 싸움이 벌어집니다. 재산 싸움이 벌어지는데 어머나 세상에. 자, BC 주 법원은요. 그의 사망 후에 자산이 캐나다 달러로만 4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했어요. 자, 4천만 달러를 초과한다 그랬어. 초과한다고. 자, 그런데 그가 죽자 갑자기 7명의 여성이 나타납니다. 그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7명의 여성과 갑자기 3세에서 9살짜리의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는 우리 원강 씨의 강위안 씨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 위안 씨의 아이예요. 라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아빠한테 가서 인사하렴.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리지만 그의 숨겨진 아이다 라면서 우리도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면서 재산권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살인사건이 폭로된 이후에 수백 명의 여성이 강위안과 위안관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나 또한 그의 재산을 한몫받을 자격이 있다라면서 수백 명의 여성들과 또 막 아이들 어디서 나온 아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유산 전투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정에서 또 리저의 또 증언을 확인해야 했죠. 자, 강위안은 평소에도 굉장히 방탕하고 그의 사생활은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더럽다라고 증언을 해요. 자, 그녀들은요, 법정에서 저마다 막 그런 강위안과 엮였던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막 유산 싸움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한 명의 여인을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를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가 저를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저는 싫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그이가 자꾸 저를 좋다고 하면서 저도 그의
그런 끈질긴 구애에 넘어갔죠.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도 저를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평범한 친구였죠. 저희는 그런 사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여자 관계에 한 명의 여자가 아닙니다. 라면서 굉장히 청결한 처가단 여성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처음부터 중국 벼락부자? 그런 문화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8년쯤인가? 그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로 그에 관심이 없었죠.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와 그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강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했는데 우리 위안 씨가 갑자기 강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 있죠. 그때 그의 옷은 굉장히 비싼 명품 옷이었고 그의 손에는 명품 시계도 있었는데 그가 그런 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저의 강아지를 위해서 강으로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고 전 그와 진지하게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굉장히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그가 2008년 6월에 아주 비싼 검은 백조로 된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주 비싼 유명한 그 브랜드 케이크 아시죠? 그 검은 백조로 된 케이크를 주면서 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했었어요. 말해.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케이크에 숨겨서 저한테 청혼을 했었대. 우리는 그런 사이입니다. 라면서 자신도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왜? 나는 그와 결혼할 사람이었으니까. 막 이러면서.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결혼한 유부남이었어요. 자, 2015년 5월 31일, 자, 리치먼드 장례식장에서요, 열렸던 그의 추모식에서는요, 여성 3명과 어린이 대표 최소 2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참석해서 그의 장례식과 추모식을 함께 열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 판사가 이 모든 복잡한 유산 상속을 어떻게 처리했냐? 바로 DNA 판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DNA 판정 결과 5명이 그의 재산을 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요. 이 5명의 즉슨 그의 아이들 혹은 그의 가족들이겠죠. 자, 위안의 가족은요, 긴 재판, 이번 판결과, 강희안의 가족이 이번 판결과 캐나다 사법 시스템에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라면서 이렇게 막 울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르면 그의 위안이 거의 막 몇백억이 되는, 막 토탈 하면은 너무너무 막 비싼 막 조가 되는 그런 자산가였는데, 몇백억이야, 진짜 여러분들. 진짜 거의 조에 가까운 돈이었는데, 그 돈도 모두 그의 5 자녀예요. 이 5명이 자녀였던 거야. 다 엄마는 달라요. 5 자녀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그 유산 싸움에서 그렇게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긴 재판 끝에 2월 20일 날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고요. 아마 지금쯤이면 리자오는 출소를 한 상태겠죠. 자, 그의 재산은요, 어머니가, 그의 친어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다른 자녀 5명과, 그리고 뭐 여러 다른 친척들, 모르겠어. 가족들에게 뭐 분배가 될 예정이겠죠. 아내가 너무 불쌍해요. 그치? 아내는 뭔 죄야 도대체. 근데 아내도 아이 때문에 버텼다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게, 그러기엔 그의 재산이 너무나 막대하게 많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요. 리자오는 정말 자신의 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의 분노로 일어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초의 발단은 그랬을진 모르겠지만 그의 재산을 좀 가져가기 위한 그의 머리 굴림이었을까요? 잔혹한 범행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저 K짱은 또 다음 주까지 제가 격리 기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 또 어떤 무서운 사건을 가지고 올지 알림 설정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돈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얼마나 끔찍해. 봐.